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을 맞이해서 어제 저희는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6월은 일반적으로 호국의 달,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나라를 구한 많은 영령들을 위로하고, 또 군인, 경찰 외에도 소방관, 기타 사회봉사자들이 자기를 헌신해서 나라를 구하는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리는 애국의 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국경일날, 대부분 8.15 광복절이나 제헌절, 이런 국경일날 반드시 가정의 문 앞에다가 태극기를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은 호국 영령들 앞에 보여드리는 태극기는 조기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도 아파트가 수백 세대가 살고 있는데도 아침에 태극기를 걸면서 바라보니까 바로 저희 옆집의 한 집, 그리고 저 건너편에 한 집이 태극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태극기가 안 보인다, 이렇게 주제를 한번 달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애국심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데 다 어디로 갔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난리를 겪은 민족 아닙니까? 5천년 역사에서 960회 이상의 난리를 겪었다면 평균 5년 단위로 나라의 운명이 뒤틀리는 이런 역사적 고난을 당했는데, 그 위기를 다 돌파하고 그 역사 속에 당당히 살아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심지어 많은 학자들은 지금 G7 중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는데, 러시아보다도 우리가 GDP가 높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가 보이는 나라니까 G7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 이미 일본을 제쳤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지속적으로 지탱하려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마음으로 기리고 또 아끼고, 또 위기에는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지킬 만한 영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현충일 기념사를 하셨습니다. 그 추모사죠. 그 기념사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 사격에 대한 강한 응징도 있었지만은,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 군대나 경찰 이런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 소방관 같은 참으로 영웅 대접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통쾌하고 정말 강한 메시지를 담은 귀한 말씀인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1950년에 겪었던 한국전쟁, 아무 준비도 없이 북한의 무력 기습을 받고 3일 만에 수도를 내줬습니다. 전쟁은 3년간 지속됐지만 군인만 숫자적으로 약 22만 6천 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 중에 13만 명이 무명용사입니다. 아직도 근거지를 찾지 못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방부가 발표한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주소가 확인되고 생사가 확인된, 즉 시신의 연고성이 확인된 인원이 한 1900명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무명용사들은 나라를 지키다 어느 전선에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가까이 연평도 해전,
또 여러 형태에서 우리의 숨은 영웅들이 많이 있어요. 소방관만 하더라도 불 속에 뛰어들어, 산불 속에 뛰어들어 생명을 던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징기스칸의 세계화 전략을 기억합니다. 13세기, 그러니까 우리 고려시대죠. 그 당시 고려 인구를 100만 보고 몽골 인구도 100만이었대요. 그럼 100만 중에 군대가 10만 밖에 안 됐는데 그 10만의 병력을 가지고 어떻게 몽골 제국이 알렉산더나 나폴레온이 지배한 땅보다 넓은 땅을 지배했을까요? 거기에 징기스칸의 세계화 전략을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전략 속에는 몽골 말이라고는 아주 스피디한 말이죠. 천리를 달린다는 말. 유럽이 정복당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호화스러운, 사체스러운 말 속도를 계산했고, 야생에서 길들여진 말들의 속도를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몽골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계산하기를 적어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까지는 아마 열흘이 걸 것이다. 근데 몽골 말은 불과 3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스피드 전략이죠. 두 번째, 몽골 말들은 일체 병참기지를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량미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고 말이야. 한 병사가 양쪽에 4마리씩 자기가 탄 말까지 9마리를 끌고 가면서 그 도로변에 먼지를 일으키고 천리마 속도로 달릴 때 상대편에서는 수백만의 군대가 쳐들어온 걸로 착각을 일으키겠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소위 어느 적전 기지에서 병영을 만들고 잘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노쇠한 말을 식량으로 보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제 군대들처럼 병참기지 이동이 없었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전리품들을 철저하게 어떤 문화적 강요를 했다 그러지, 언어를 또 강요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문화에 수긍해서 그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의 같은 동질의 백성으로서 수용을 했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호국 전략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병사를 하나 내보내서 전선에 죽었다. 그 가정을 징기스칸이 세운 청나라까지 3대까지 국가가 보상을 했다는 겁니다.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병력이면서도 계속 인원이 충족됐던 것은 참 지금 속된 말로 한 가정에 가서 전사를 하면 3대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 체계가 그 몽골 제국의 병력을 충원해 줬다 그래요. 현지에 가면 현지 사람들이 병력을 충원해 줘요. 그것이 호국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전 용사들에 대한 대책, 과연 그들이 광주 사태나 제주도 사건에서 받은 보상만큼 연평도 해전의 용사들이 받고 있는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보니 이제 바른 국가의 정책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6.25 전쟁이나 그 외에 많은 사태를 통해 의인들이 많아요. 정기군이 아니더라도 일본 학도병만 하더라도 정기군에 편성되지 않았고 군복, 제복도 입지 않고 전선에 투입됐어요. 낙동강 전선에. 다부동 전선이라고. 그 외에도 다른 곳에서 마산 전투라든지 또 당시에 군대 후속 부대로 장비를 이동시켰다든지 군량미를 지고 다녔다. 이런 소위 의무시설을 따라다녔다. 이런 병력들 또는 인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국가가 응당히 보상을 하고 그들을 찾아서 호국 대상자로 세워야 됩니다. 이런 체계가 없이는 어떤 국가의 위기도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
경제적 혼란. 지금 물가가 얼마나 폭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원이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또 자원을 전부 다 독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유통이 잘 안 돼요. 지금 반도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산업시설의 70%가 중단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소위 무역전쟁은 반도체 전쟁입니다. 바이든이 한국을 처음 방문해가지고 평택에 삼성전자를 왜 갖겠습니까? 미국은 반도체를 생산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설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을 하는 데서는 대만의 TSMC라고는 파운드리 회사, 또 우리 삼성의 비메모리지만은 우리 또 메모리 얼마나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산업 구조가 반도체 없이는 자동차로부터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생산시설도 가동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원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비참한 거. 우리처럼 제조를 해서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가 만일 자원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 과연 그 재앙은 어디로 떨어질 것인가 심히 걱정스러워요. 거기다 국민까지 분열된다면, 호국의 정신이 없다면 계속 진영 논리나 지역 논리, 심지어 이념적 논리를 가지고 나라를 분열시켜 간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가겠냐 그러지. 지금 코로나가 약간 재평합니다. 팬데믹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전부 거스러 놓고 전부 야외로 나가고 그동안에 억압됐던 것으로 해방이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계가 다시 지금 위기 속에 들어와 있어요.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더군다나 미래에 새로운 문명이 창출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고는 런던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런던 킹스 칼리지예요. 그 칼리지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파첸코 파르도라고 하는 박사가 대한민국을 아주 극찬을 했어요. 이 사람이 1천년 대한민국사를 연구했다 그러니까. 연구해 보니까 계속 새우였다는 거예요. 고래 등에 터지는 새우. 근데 새우가 고래 등을 타고 대양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평양을 향해서 전진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한국의 시대가 열릴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그동안에 팍스 코리아나를 제가 소개도 했습니다만 저기서도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1천년 한국사를 들여다보니까 계속 고래등에 새우가 터졌다 이거야. 근데 터진 새우가 이제 고래등을 타고 유유히 태평양 바다를 항해해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나온 잡지 하나를 기억합니다. 폴링 파리시라는 잡지예요. 외교 전문 잡지죠. 그 잡지에서 앞으로 세계를 전망한다, 진단한다 할 때 이 사람이 4개 나라가 2040년경에 세계를 지도할 거라고 했어요. 4개 나라. 그는 저마니, 그러니까 독일이죠. USA, GU, 그리고 터키, 그리고 거기다 S를 붙여놨어요.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이분은 2040년까지 통일은 전망 안 하고, 이 폴링 팔리시라는 잡지는 외교 전문지입니다만은 앞으로 2040년도를 통해서 세계 4개 강국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가 독일, 유럽의 기술 강국이죠. 뭐 통일까지 했으니까 강국일 수 있습니다. 미국,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선진화된 나라죠. 자원이 풍부하죠.
그리고 그 세계 석학들이 미국에 다 있습니다. 아이비리그라고는 유명한 대학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반도체 원천 기술도 미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개구리에다가 제조기술, 복제기술을 놓쳐서 그렇지. 대단한 나라죠, 미국이. 그리고 중동에 있는 터키가, 참 저는 터키를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대단히 문화적으로 수용력 있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아주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인구도 한 1억 되고 영토도 대단히 넓은 나라고 기후도 좋아요. 그게 바로 중동과 유럽의 문화를 꼽혔던 나라 아닙니까? 바꾸면은 종교적으로 동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터키,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를 만들었던 터키죠. 지금은 이슬람인이 터키 인구의 90% 가까이 됩니다만은 터키는 문화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거기 들어가서 수용을 하게 받아지고 있습니다. 저 나라가 상당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겠구나. 저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가 달리는 걸 보고 마음이 흐뭇했고, 터키라는 나라가 또 한국 전선에서 6.25 전쟁 때 많은 전사자를 내면서 전선을 지켰던 나라입니다. 그 터키가 신생 국가 중에 하나로 세계 지도국가로 성장한다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폴링 팔리시 잡지에.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S를 넣었어요. GUTS, GIS. 그런데 이 네 나라의 국민성으로부터 왜 그 나라가 강국이 되냐를 얘기했지만 오늘 시간에는 그 얘기를 다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그 잡지가 분석해 놨어요. 대한민국은 이런 조건 때문에 세계 강국으로 간다. 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면. 근데 뭔가 봤더니 첫째가 근면상을 들어. 근면상.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다는 거야. 불철주야 맡겨놓으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 뭐 우리끼리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 죽을 각오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일만 몇 개 주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그럴 때 열정이란 열정. 늘 가슴이 뜨겁대요. 뭘 도전하면 그 열정 때문에 놓칠 못한다는 거예요. 끝을 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단한 기술 강국입니다. 세 번째가 한국인의 창조력을 들었더라고요. 전적으로 창조력은 세종대왕 한글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을 통해서 이 문화를 수용하고 세상의 속도를 앞서가는, 추월하는 탁월한 민족이 됐다는, 기술 강국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일일이 들었어요. 조선, 배 만드는 기술, 반도체, 세계 시장의 60, 70%를 공급하는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지금 전기차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를 우리가 생산해내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S, SI, 다 이 반도체 미국 현지 공장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최첨단 장비에서 세계 앞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신을 수용한 나라, 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 모든 종교가 한국 속에 와서 융화된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다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다 신이 있대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얘기야. 그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종교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불교의 주인도 되고 기독교의 유교의 주인도 되고 도교의 주인도 되고 토종 종교의 주인도 되고 다 우리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그 믿음을 근거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애국가 속의 하나님을 아무 부담 없이 부른다는 거야. 이걸 이 폴링발리 씨가 지적했더라 그러지. 이것이 앞으로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강국이 된다. 그래서 한국 것이 세계화된다. 바로 BTS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미나리, 기생충, 이 드라마, 영화, 모든 음악, 노래, 이런 예술들이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던 브로커 같은 거 얼마나 위대한 문화적 소재를 세계 앞에 제공하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한국인이 다시 한번 세계 앞에 새우가 아니라 이제 고래를 등에 타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시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여기에는 원천적으로 한국인을 응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애국정신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무궁화가 꽃피어야 되고 태극기가 휘날려야 됩니다. 태극기를 들고 세계로 태평양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지금 뭐 중국 G2라고 큰소리 쳐도 그 문화 소재가 있습니까? 일본 뭐 지금 이미 서양에 해가 지듯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 가장 부러운 나라가 한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지금 코로나 해방돼가지고 일본에서 외국 여행이 된다 하니까 한국에 가려는 사람이 끝이 안 보이게 줄을 섰습니다. 한국 비자 받겠다고. 뭐 무비자로 올 수는 제주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제가 오늘 오지금은 태극기가 안 보인다 이런 주제를 달았겠습니까? 나라가 이미 이제는 제자리 들어와서 호국의 국가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철저히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그랬어요.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가장 큰 메시지일 것이고, 북한의 위협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저 버리장머리 없는 짓거리 그만해야 되지. 이제 왜 인민대중 제일주의 큰소리 치면서 인민을 저렇게 괴롭히면서 그들이 말하는 쇳덩어리를 날려버리고 있습니까? 위협이에요. 그 경제가 없는 나라가 미사일 가지고 핵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다 자포고는 거예요. 민족이 소멸돼 버린 거야. 이런 위험한 짓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각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 국민도 이제 정말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위로하는 마음을 깊이 가져서 6월 한 달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미래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태극기가 안 보인다 이렇게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